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실제 사건 이야기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그 뜻은 하늘은 공평해서 나쁜 사람을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사건이 결국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인이 너무 교묘해서 범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경찰은 그야말로 어이없을 정도로 실수만 남발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뜻밖의 큰 강도 사건을 해결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김경숙은 한국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43살의 중년 여성입니다. 그녀는 가정주부로 평소 집안일을 끝낸 후에는 자신의 취미를 즐길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숙의 취미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그녀는 특히 사우나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2006년 7월 21일, 김경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모두 마친 후 교외에 있는 한 사우나에 가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랐던 유일한 차이점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 곽금자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후 5시 30분쯤 되었을 때 김경숙은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사우나를 다녀왔다고 말하며 집에 가는 길에 먹을 것을 사갈 테니 저녁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전화통화가 그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경숙과 곽금자는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행히도 양측 가족들은 주저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즉시 그날 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된 사람이 2명의 중년 여성이고 실종된 시간이 아직 짧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그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사우나 가게 입구에 있던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김경숙과 곽금자가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을 보고 주변에 의심스러운 차량도 없고 뒤를 쫓는 사람도 보이지 않자 경찰은 대담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김경숙 일행이 아마 갑작스럽게 저녁을 외식하기로 마음을 바꿨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사건을 간단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 않나요? 김경숙이 사우나를 마치고 굳이 집에 전화를 걸어 저녁에 먹을 것을 사가겠다고 한 걸 보면 그녀는 절대 그런 즉흥적이고 생각 없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가족들이 이토록 긴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신고가 접수된 지 몇 시간 만에 드러났습니다. 2006년 7월 22일 새벽, 춘천 경찰은 동교 외곽 원창리 국도 근처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불에 탄 소렌토 차량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조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 보니 그 차는 바로 실종된 김경숙의 차량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상식적으로 김경숙과 곽금자가 큰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춘천 경찰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두 주부가 가정 문제로 가출하려고 일부러 차를 외곽에 세워두고 불태웠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에서야 경찰은 두 사람이 강도나 납치범의 희생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불에 타서 뼈대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단서를 찾는 것은 이미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차량이 발견된 동교 외곽은 비교적 외진 지역이라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두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가출했을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불행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더 큰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 조사 결과는 경찰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경숙과 곽금자는 모두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했고 가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두 사람 모두 전형적인 가정주부였고 대인관계도 단순하며 수입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봐도 강도의 표적이 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조사를 하던 담당 경찰은 더 이상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자주 보시는 시청자라면
춘천경찰보다 훨씬 더 전문적일 것입니다. 가출이라는 문제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강도나 납치 여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데 경찰이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전지적 시점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이때 경찰이 실종된 두 사람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기만 했어도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두 사람의 계좌에서 총 9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CCTV가 없을지라도 은행에는 분명히 CCTV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의 범행 수법이 그리 교묘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 단서를 따라가기만 했더라면 사건 해결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은 이 모든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후 또다시 춘천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56번 국도 옆 숲속에서 알몸으로 서로 겹쳐져 있는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과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이 두 구의 시신은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던 김경숙과 곽금자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슬픔과 함께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김경숙의 불에 탄 차량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춘천경찰이 실종된 주부들이 강도나 납치범에게 당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시신까지 발견되었으니 경찰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것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7, 8월 한여름이었고 연이어 강한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부검이도 이런 상태의 시신에서는 범인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김경숙과 곽금자의 사망 원인이 기계적 질식사였다는 것만 겨우 밝혀졌을 뿐 사망 시점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더 골치 아픈 것은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 사건의 성격을 두고 심각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부검이가 시신에서 많은 상처를 발견한 덕분에 피해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폭행을 당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경찰들은 이 사건이 강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경찰들은 이 사건이 계획된 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그룹은 서로를 설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수사 진행이 완전히 정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새로운 증인이 등장하면서 논쟁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증인은 김경숙의 차량이 불에 탄 그날 밤 우연히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가 수상한 차량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두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차가 갈색 차량이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번호판이 25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우선 그 차량을 찾아보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음 단계는 25로 시작하는 번호판과 갈색 차량을 먼저 선별한 후 그 중에서 의심스러운 대상을 찾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사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번호와 색상이라는 두 가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색상만을 기준으로 차량을 검색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허탕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사건은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데 그때 전라북도에 있는 동료 경찰이 춘천 경찰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2006년 7월 29일, 즉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후 춘천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라북도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29살의 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는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길가에서 튀어나온 두 명의 건장한 남성에게 흉기로 위협받아 강도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명의 범인은 그의 휴대전화와 카메라, 금팔찌 등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차에 있던 애완견까지 데려갔습니다. 사건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신고한 운전자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칼에 찔려 혼란에 빠졌고 범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두 명의 강도가 각각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가 특별해? 그냥 흔한 흉기 강도 사건 아니야? 게다가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사건이 어떻게 춘천경찰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피해자인 운전자가 제공한 단서는 사건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는 CCTV도 없어서 사건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전라북도 경찰은 춘천 경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비록 단서는 많지 않았지만 범인들의 능숙한 범행 수법을 보아 이들이 처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최근 한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고 그 추측이 옳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틀 전인 7월 27일 서울 중구의 한 상점이 두 명의 흉기를 든 남성에게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전인 7월 24일 서울 근처 수원 화성 지역의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한 병원이 같은 수법으로 강도를 당했습니다. 병원장은 경찰에게 두 명의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전인 7월 21일에는 춘천시의 한 가정집에 두 명의 남성이 침입해 집주인을 찔러 부상을 입히고 10만 원과 트럭 한 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세 건의 사건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용의자가 두 명의 남성이라는 점 외에도 그들이 사용한 범행 도구가 모두 정글칼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아 이 사건들은 같은 범인들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4건의 흉악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찰도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범인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7월 21일에 춘천에서 발생한 사건이 시스템상으로 확인된 일련의 강도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사건에서는 많은 단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범인들은 범행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라북도 경찰은 춘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예상할 수 있듯이 춘천 경찰은 살인사건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니 가택 침입 강도 사건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라북도 경찰은 춘천 경찰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몇 마디 훈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경숙과 곽금자가 실종된 날이 바로 7월 21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날 춘천에서 가택 침입 강도 사건과 강도 살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경찰은 춘천 경찰에게 두 사건의 경관성을 조사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같은 범인들이 저지른 것이라면 이건 단순한 연쇄강도 사건이 아니라 연쇄강도 살인사건일 수도 있으며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천 경찰은 이 제안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전라북도 경찰에게 두 사건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4건의 강도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범인들은 누구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숙과 곽금자는 중년 여성으로서 범인들에게 큰 위협이 될 리 없었기 때문에 범인들이 갑자기 살해로 범행 수법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 춘천 경찰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다른 강도 사건들은 모두 7월 21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만약 범인들이 정말로 범행 수법을 바꿨다면 21일 이후의 사건들도 모두 강도 살인 사건이어야 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춘천경찰은 김경숙과 곽금자의 사건이 연쇄 강도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긴 합니다. 결국 전라북도 경찰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인들은 경찰에게 쉴 틈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2006년 7월 29일 전라북도에서 운전자가 강도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후 한 젊은 여성이 옷차림이 엉망인 상태로 미친 듯이 경찰서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나 강도를 당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경찰은 긴장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녀를 진정시키고 나서야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고한 여성 박은정은 사건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 임실군 이지마을의 한 좁은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 교차로에서 밴 한 대가 튀어나와 그녀의 차를 강제로 멈추게 했습니다. 박은정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밴에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내려왔고 그들은 각각 정글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박은정에게 소지품을 챙겨 자신들의 밴에 타라고 요구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후 범인들은 차를 국도로 몰기 시작했고 약 5시간 동안 이리저리 국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범인들은 번갈아가며 박은정을 성추행하고 구타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녀를 협박해 은행카드의 돈을 인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은정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범인들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밴은 국도를 벗어나 전주시의 한 편의점에 있는 ATM기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때 범인 중 한 명이 정글칼을 들고 박은정을 ATM기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은행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는 박은정이 소지한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박은정에게 가방을 들고 내리지 말고 은행카드만 따로 꺼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박은정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만약 범인들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라면 돈을 인출한 후 그녀를 풀어줘야 마땅했습니다. 굳이 가방을 빼앗을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몇 시간 동안 가방 안에 있는 값비싼 물건은 다 털어갔기 때문에 범인들이 가방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애초부터 그녀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을 빼앗고도 그녀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그녀를 죽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들자 박은정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이 주위를 둘러보는 틈을 타 박은정은 힘껏 결박에서 벗어나 목숨을 걸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며 살려주세요라고 외쳤고 마침 그때 몇몇 행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인지 범인들은 그녀를 추격하지 못했고 박은정은 무사히 도망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박은정은 심각한 PTSD 증상을 겪었지만 몇 시간 동안 범인들과 함께 있었던 덕분에 2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을 납치한 밴 차량의 번호판 마지막 2자리를 알아냈습니다. 이 중요한 단서 덕분에 수사관들은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박은정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고 뜻밖에도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한 사건이 경찰을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2006년 8월 3일 박은정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한 카페에서 51살의 여주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확인 결과 카페 내에서 20만 원의 현금이 사라졌지만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 전에 고문을 당했고 몸 곳곳에 흉기에 의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장은 처참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현지 경찰은 이 사건을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반 대중들에게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최근 발생한 연쇄 강도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범인들은 보통 특정 지역에서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도범들은 활동 범위가 매우 넓어 한국 전역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몇몇 피해자들이 무사히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큰 사회적 파장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눈에는 카페 살인 사건의 시간과 장소가 연쇄 강도 사건들과 유사해 보였고 자연스럽게 이 사건도 같은 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쇄 강도 사건에 또 하나의 사건이 추가된 셈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강도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재물만 노리던 것에서 점점 재물을 강탈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수준으로 범행이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대중의 분노는 폭발했고 심지어 경찰에게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내용의 연맹 서한까지 보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경찰도 이 시점에 나서서 카페 사건이 연쇄강도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의 이전 수사 작업에서 이미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의 조사와 대조 작업을 거쳐 경찰은 총 20여 명의 용의자 사진을 출연했습니다. 생존자인 박은정은 그 사진들을 한번 훑어본 후 바로 2명을 지목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39살의 김동철과 30살의 조영석이었습니다. 경찰은 박은정의 지목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철과 조영석의 범죄 기록은 많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반적인 인생은 범죄로 가득 차 있었고 범죄 외에는 한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철은 강도, 절도, 성범죄, 고의상해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전천후 범죄자였습니다. 조영석 역시 강도 폭력, 불법 약물 판매로 인해 교도소를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2사람은 우연히 경북 북부 교도소에서 만났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금세 친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2사람이 마지막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는 동시에 출소하지는 않았지만 출소 후에는 둘 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6년 이후 그들이 모두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다시 만나서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새로운 범죄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박은정의 지목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경찰도 이미 목표를 특정했으니 이제 검거 작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동철과 조영석 같은 직업 범죄자들은 보통 그들만의 범죄 조직을 가지고 있고 경찰은 그 조직 내에 몇몇 정보원들을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사팀이 받은 첫 번째 검거 단서도 정보원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김동철과 조영석은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새로운 강도 사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임실군 경찰은 즉시 현지로 출동했지만 이 2 노련한 범죄자들의 뛰어난 반추적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비록 검거팀의 속도가 충분히 빨랐지만 결과적으로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2명의 용의자가 촘촘한 포위망 속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김동철과 조영석은 경찰이 어떻게 자신들의 동선을 알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작위 강도 행각을 벌이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범행을 멈출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2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정보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2006년 8월 6일 경찰은 김동철이 최근 한 싱글클럽 웹사이트에서 30살의 A씨를 알게 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8월 6일 저녁 8시에 김동철은 A씨와 수원시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조영석과 함께 그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이 정보를 입수했을 때 이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8시가 가까워지자 담당자인 문왕종 경위는 더 이상 정보의 신뢰성을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사람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양복을 입은 김동철이 한 여성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본 경찰들은 주저할 새 없이 김동철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범죄자 김동철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느낀 그는 재빨리 양복 안주머니에서 정글칼을 꺼내 들고 체포하려는 경찰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경찰의 인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찰이 부상을 입고 나서야 김동철을 겨우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의 잔혹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동철은 체포된 후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딱 0.5초만 더 줬다면 너희는 다 죽었을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번 작전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어둠 속에 숨어있던 공범 조영석은 현장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불과 이틀 후 조영석은 또다시 범행을 계획하다가 경찰의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연쇄 강도 사건은 마침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김동철과 조영석이 체포되면서 곧바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2명의 범인은 수법이 잔혹했지만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자백한 후
경찰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처음에 파악했던 강도 사건들은 이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행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김경수 곽금자 사건과 광주의 카페 주인 살인 사건도 그들의 소행이었던 것입니다. 신문 중에 경찰이 왜 사람을 죽였냐고 묻자 김동철은 소름 끼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나는 중년 여성들을 죽이는 게 좋다. 만약 잡히지 않았더라면 내 얼굴을 본 생존자들까지 모두 찾아가 해치려고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야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변태적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2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김동철과 조영석은 다수의 살인 혐의와 심각한 강도죄로 인해 나란히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김동철이 교도소에서 동료 죄수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여기서도 한 명 더 죽여야겠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도 그는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동철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상천외한 발상과 실수만 연발하는 수사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운에 맡기는 겁니다. 춘천경찰도 결국 운으로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